중국 부동산은 이제 중국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이런 애를 많이 썼고, 그리고 사실 그 많은 업체가 이미 도산을 했어요. 이미 우리가 모르는 많은 업체들이 많이 도산을 했고 나름대로는 내부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아마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작년에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 부동산 업계 업체를 한 50개 정도만 좀 제대로 된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는 관리를 하겠다. 이제 이런 거를 보여줬고, 그러나 과거와 같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량의 자금을 집어넣지는 않겠다. 경기부양 자금을. 이거를 이제 누차 선언을 했고, 실제로 미세한 조정은 계속했지만 대량의 경기부양 자금을 집어넣는 것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는 거죠. 아, 중국 정부가 기존에 지금 있는 이 시스템,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지를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중국은 그 중고 시장은 잘 안 쳐주던 시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기존 주택 거래가 원래 많지 않았어요. 땅이 넓고 그러니까 잘 기획을 하면은 새 걸 짓잖아요. 그러면 새 거를 많이 샀는데 새 거에 대한 투자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 거래가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아파트를 졌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그러면 새로운 투자가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빈집이 많은 거예요. 뭐 1억 채다, 8천만 채다, 뭐 6천만 채다. 중국 정부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800만 채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그거를 누가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안 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저 집을 자본 영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뭔가를 대출을 받아서 사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내 지위가 승진을 하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가 지금 자신이 없는 거죠.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중국 정부가 그러면 이거를 대출 한도를 풀고, 그다음에 뭐 첫 번째 주택, 두 번째 주택 살 때 다 상한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낮추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선수금, 이것도 액수도 굉장히 낮추고 했는데도 생각만큼 경기가 안 일어난단 말이죠.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매입을 해서 이거를 임대주택으로 뭐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많은 이 전문가들이 예상을 할 때는 특히 해외에서 보면 약 700조 정도를 한 번에 집어넣어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다. 그리고 그런 정리 과정을 거쳐서 해결이 되는데도 약 5년에서 7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웬만하면 신규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지방정부가 재정난에 더 빠지죠. 왜냐하면 토지 사용권 팔아가지고 재정을 뭐 한 40%까지 보충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방정부가 지금 그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지방정부가 되게 많아요. 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하얼빈의 그 흑룡강성의 넌지앙이라는 도시는 공공버스를 잠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리고 막 일부 선생님들 월급을 못 준다. 지방 공무원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흉흉한 거죠. 그 지방정부가 그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중앙정부가 돈을, 재정 자립도가 다 있는 게 아니니까 돈을 중앙정부가 줘야 되는데 한없이 줬다가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구책을 자꾸 마련하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방정부 그 재정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됐냐면, 뭐 또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뭐 7,900조 정도 된다.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600조인데 7,900조인데 우리 돈으로 7,900조인데 이게 그림자 금융은 뺀 거예요. 그 그림자 금융까지 들어가면 뭐 1경 뭐 몇천 조, 2경 경으로 가는 거죠. 조 단위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 해결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이제 안정을 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경기가 잘 돌아간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국제 경기가 일단 살아나야 되고 그러면 중국의 특기인 제조업 역량을 발휘해서 수출을 하고 그러면 기업이 돌 거 아니에요? 그럼 신규 취업도 나오고 이제 중국이 제대로 국제 시스템하고 같이 가는구나. 아직 여전히 그 제조 능력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또 투자, 해외 투자도 들어오고 그럼 가처분 소득이 생길 거고 이런 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양성 순환이란 말이죠. 그럼 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걸리는 게.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은 약간 어정쩡한 상태에 중국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중국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망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어쨌든 성장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 정부가 탁 이렇게 작전을 짜서 하면 착착착 과거처럼 뭐 이렇게 가는 그런 패턴을 중국에서 앞으로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야별로 다를 것 같아요. 중국이 좀 전략 산업으로 생각하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는 차별화가 있을 거고 그런 데 대해서는 정부 자본도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의 어떤 흐름, 투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는 그 어느 정도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어려움을 겪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라는 경제 시스템을 보면서 범하는 이제 실수 중에 하나가 중국이 12,000불 정도의 소득이다 그러는데 사실 어디가 12,000불이냐 이렇게 찍어보면 없어요. 연해 지역은 뭐 2만 얼마고 이쪽은 아직도 4, 5,000불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완전히 다른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12,000불에다가 맞춰서 하면 이 2만 몇천 불이 있는 사람들은 12,000불을 저런 거 안 쓰죠. 4, 5천 불은 비싸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지역별로 업종별로 분야별로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 중국 정부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는지 이걸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중국의 경제 통계가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워낙 크니까 일사불란하게 이게 되지를 않아요.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작고 3만 불이다 그러면 유사한 물론 차이는 있지만 이 시스템이 가능한데 중국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을 더 세분화해서 쪼개보는 방식을 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그런 대형 부동산 기업들 은 지금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고 그래도 어쨌든 지금 건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는 또 중국에 그 이미 투자한 사람들은 자기 아파트가 잘 완공되기를 바라죠.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 파산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중국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안정을 저해한다는 거죠. 공산당이 볼 때. 그래서 그렇게까지 파산을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 채권, 달러 표시 채권만 뭐 못 갖고 유예하고 이런 거고 국내적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똑같이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홍콩에서 헝다 법원 판결이 났지만 그거는 홍콩에 관한 부분이고 중국 내부의 부분은 또 관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그래서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아니 저 망했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도 계속하고 뭐 공사를 하고 있고 저게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중국적 시스템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정치적 고려가 상당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마저 망하게 되면 저거마저 문제가 생기면 사회 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은 피하자.
이런 판단의 흐름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중견, 중소 부동산 업체들은 도산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큰 덩어리들마저 도산이 되면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기업들을 이용해서 중국은 이제 아파트를 완전히 내장을 해서 분양을 하지를 않고 내장제는 이제 개인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연관 산업이에요. 뭐 카페트도 깔아야 되고 뭐 우리 빌트인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정쩡하게 끝난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랑웨이 아파트라고 그러는데 꼬리 미자 그다음에 막 너덜너덜하다라는 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뒷정리가 안 된. 그럼 그런 거부터라도 지금 빨리 그런 대형 기업들을 통해서 중국 정부는 뒷마무리를 해야 그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중국 정부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어쨌든 완전히 도산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 상황은 아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아직은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확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주저하고 있다. 그러면서 약간 지켜보면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당분간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만회시킬 수 있는 게 외부 경제예요. 외부 경제. 그 외부 경제가 활성화되면 중국이 잘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들이 또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요새 얘기하는 과잉 생산. 너희들 과도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과잉 생산을 해서 덤핑을 하는 거 아니냐. WTO 규정에 위배된다. 세이프 가드 발동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자꾸 압박을 하니까 그것도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또 알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중국 경제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 이게 무슨 이것 때문에 막 경제가 완전히 엎어지고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진짜 어느 때 돼서 뭔가를 새로운 조치를 취해도 회복력이 없는 거야. 이걸 딱 요때쯤에 딱 했으면 이걸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그런 걸 자꾸 실기하면 나중에는 10회 다운을 당해서 일어나면 끝까지 싸울 수가 없잖아요. 1회 다운당하고 2회 권투하다가 다운당하면 다시 힘을 내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데 이렇게 기진맥진해져 가지고 10회 다운당했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집어넣어봐야 이미 기초 체력이 너무 약해질 수가 있다. 이런 거가 중국 경제를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중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야, 그거 완전히 이 기회에 주저앉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주저앉히려고 하겠어요? 주저앉히면은 미국이나 서방이 짜놓은 시스템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주저앉힐 거예요. 앉히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중국은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트럼프 4년도 견뎠고 바이든 4년도 어쨌든 우리가 망했냐 안 망했다 이거죠. 그죠? 뭐 전 세계 150개국이 우리가 제1 무역 파트너 아니면 제2 무역 파트너인데 우리가 경제적 영향력이 더 크지 않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거를 끌고 가서 미국과 대항을 하고 중국적 흐름을 만들어 가자 하는 게 시진핑 생각이니까 이 중미 간의 어떤 이런 대결 구도도 쉽게 끝날 수 있는 구도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마는 중미 대결 구도는 변수가 아니다. 상수다. 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전을 짜야 되는 거죠. 디커플링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디리스킹입니다. 이제 위험 관리해 보자고. 그럼 이제 이런 서로 간에 뭐 그게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 리커플링을 하지 않을까. 다시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 하나가 내가 완전히 잘못해서 당신 밑으로 가겠소. 또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심하게 당신들을 다뤘어. 이제 안 하겠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미 해온 정치적인 그다음에 국제적인 그 고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 약간 완화되고 이런 건 있겠지만 이 갈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원래 시진핑 바이든이 만났습니다만 대면을 2번 했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자. 갈등이 있다. 그러나 그게 충돌이 되지 않도록 하자. 서로 알고 조심하면서 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메커니즘이 지금은 일단은 이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미국 11월 대선 결과 때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부동산이든 내수 침체든 청년 실업률도 이게 문제 해결이 잘 안 보인다. 현 시점에서 중국 경제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30년 장기 불황 초입, 90년대 중반 이미 시작됐고 한 3, 4년 지난 상태. 26년 남은 거네요. 아니 그거는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달려 있는 거죠. 일본이 한 20년을 죄송합니다만 닥짓하다가 지난 10년 사이에 회복됐잖아요. 그런 거니까 이제 일본의 교훈을 잘 살리면 중국은 금방 회복될 수도 있죠. 이제 다만 그 분위기다. 일단 가장 큰 건 주택 가격이 2021년 공동부유 시작한 다음부터 지금 만 3년째 올해 상반기도 이미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그게 저기 뭐죠? 기존 주택 판매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마이너스 7.5인데 이게 평균이거든요. 근데 저 노란색 선이 2021년 말부터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누적됐으니까 2년 누적이라고 생각하면 15%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복리니까. 예, 그럼 15% 이상 폭락하면 이 나라 LTV가 정부가 맨날 규제를 해봐야 그 60% 8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인데 이자에다가 저 가격 하락을 생각하면 2020년이나 21년에 집을 산 사람은 이미 언더워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갚아야 될 부채가 집값을 상회하는. 그러면 파산이 났잖아요. 그러네요. 경매 넘어가겠네요. 예, 뭐 이제 그런 게 중국은 또 제도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저거가 이제 부실 여신이 되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된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경쟁력 약화죠. 경제 기업들의 예, 기업들의 경쟁력이 이제 우리는 뭐 제조 2025 그러면서 중국한테 우리나라 망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만 경제학자의 시각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중국 제조업체의 생산성입니다. 2000년대 엄청났죠. 2배 정도, 3배 정도까지 올린 거죠. 예. 그랬는데 2012, 13년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 옆으로 이제 기거나 후퇴하고 있습니다. 딱 그 기간과 겹치네요. 네, 이제 왜 그런 행동을 했냐 하면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다음에 경제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이제 공동부유 뭐 이거를 시행한 지는 3년 됐지만 사실 그 전에 10년 내내 사실 뭐 그림자 금융을 뭐 어떻게 한다든가 외환 시장을 개방을 늦추고 안정을 추구한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전부 안정화 정책이었는데 이제 그런 안정화 정책을 펼쳐 나가는 과정에서 또 미국이 관세도 폭탄을 때리고 뭐 세계의 어떤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비효율적인 투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광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쪽으로 중국 정부가 엄청난 대출을 몰아주고 있지만 그 대출이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공급 과잉. 예, 공급 과잉만 이제 부추기고 또 공급 과잉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고 우리나라 뭐 알리 테무 가격이 다 그 공급 과잉 중국에서 안 팔리. 예, 그렇죠. 중국에서 안 팔리고 있는 재고를 이제 그래서 보면 좀 물건질도 안 좋고 맞아요. 뭔가 보관 상태도 안 좋은 게 오는 게 그 과잉 재고를 우리한테 이제 수출하는. 예, 이제 그걸 다 받아주고 있는 한국이 죄송합니다만 상 땡땡이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앞만 두들겨 맞아도 중국한테 아무 말 못하는 나라니까 중국은 우리한테 이제 우리를 제2의 내수 시장으로 삼고 공격해 들어오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보면은 그래도 알리테무에 대해서 조금 식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저도 알리에서 신발 하나 주문했다가
한 달도 안 신었는데 신발에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아. 그 인쇄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사라지고 예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아 이게 뭔가 알아보니까 대부분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런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이상한 유해 물질 같은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양말의 색이 맞아요. 빨래하면 그러기도 하고. 예, 이번에 뭐 또 그 유조차의 기름 사건도 있었고 참 중국이 힘든 거죠. 그 한때 가짜 분유 사건 이후에 되게 품질 관리 신경 쓰던 나라였는데 다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전 또 중국산 맥주 공장에서 오줌도 싸고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나라의 전형적인 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막 그럴 때는 품질을 향상하고 고가를 받겠다라는 어떤 의욕에 넘치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는 성장 안 하고 소비자들의 수요는 둔화되고 생산성 향상도 없는 상황에서 가격만 저가 경쟁만 벌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사님 앞서서 짧게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견제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확실히 그 효과가 지금 누적돼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큰 타격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고정환율 제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정부가 환율을 고시해요. 오늘 환율 얼마야? 그리고 이 환율 범위에서 움직이도록 내가 개입해 줄게. 이게 고정환율이잖아요. 근데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중국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돈이 나갑니다. 그 일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대출 금리가 한 3% 되는데 뭐죠? LPR인가?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론 프라임 레이트. 예, 그게 이제 사실상의 정책 금리인데 그게 지금 2% 후반 뭐 아무튼 3% 초반임. 근데 미국 예금 금리는 5.5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출 받아 미국에 예금하면 금리 차 2.5%가 나고 환율도 오르겠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수입이 줄어서 중국의 무역 흑자는 역사상 최대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줄거나 정체 상태. 결국 그 어마어마한 해외에서 번 돈이 다시 나가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아마 국영기업들이 빼고 있겠죠. 그죠? 저렇게 대출받아 해외로 돈을 빼돌릴 수 있는 건 권력자들의 일가부치. 뭐 예를 들어서 지리 자동차가 볼보 산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상하이 차가 저기 MG 영국의 그런 자동차 샀던 것들이 이런 그 권력자들과 결탁되어 있거나 아니면 국영기업에 가까운 회사들이 해외로 투자가 유일하게 가능하니까 그 돈이 저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져나가면서 경제에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그걸 해외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통화 공급이 줄겠죠. 그게 디플레로 연결되는.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관세 부과해도 중국을 사실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파월이 2022년부터 그때 그러니까 중국이 운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2021년 그 봄이었나요? 4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공동무효 이러면서 막 헝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안 그래도 내수시장 무너지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해서 중국 돈이 해외로 샥 빠져나가는 디플레까지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 그래도 중국 경제가 공급 과잉 문제도 좀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뉴스를 좀 긍정적인 뉴스를 찾아보면 반도체 개발도 열심히 해가지고요 자체 휴대폰도 막 만들고 또 유럽의 그 전기차 그 수출 비중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기술력도 사실 까고 보면은 상당히 높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해결책이 될 수 없을까요? 되는데 이제 과하죠. 이게 뭐가 과하냐면 정부가 너무 심하게 밀어주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SMIC라고 이제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인데 저 회사가 투자한 돈이 그 캐펙스죠. 고정자산 투자가 매출액의 120%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가 돈 번 거 가지고 투자한다. 그리고 거기다 대출까지 받아봐야. 그 돈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TSMC를 꺾고 삼성전자를 꺾을 때까지 나는 너에게 무제한 투자해주겠어. 그러면 TSMC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저놈들 저건 너무 심한데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제가 뭐 앞으로 된다 안 된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 정부한테 가서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 저렇게 열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저런 보조금, 말도 안 되는 보조금은 주더라도 뭐 매출액의 10% 20%도 아니고 130%가 뭐냐? 저거 적자 회사인데
한 번도 이익을 낸 적 없는 회사가 저게 나왔다라는 건 결국 다 정부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정부 국영기업인데 국영기업이 미친 것처럼 저렇게 돈을 퍼붓는다. 그리고 무차별 가격 인하에 나선다. 그러면 무역 분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 향 전 세계 각국의 관세 장벽은 트럼프가 당선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이 앞으로 장기 추세로 봐야 되고 중국 내수 시장에서 공급 과잉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며 디플레 압력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 박사님 그러면 이렇게 중국 경제가 장기 불황의 초입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했을 때 혹시 이건 좀 다른 이슈일 수도 있는데 대만 뭐 침공하는 그 전쟁 가능성도 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나요? 네, 특히 트럼프가 되면.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지금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올해 1월 초에 기억나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부결시켰던 거. 그럼 뭐 언제 우여곡절 끝에 금액도 깎고 뭐 다른 조건을 달아서 4월에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해주면서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반격에 성공해서 또 러시아군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유럽 사람들이 돈을 내라 입장이죠. 왜냐하면 거기가 침략당해서 평화가 흔들리면 제일 손해를 보는 건 미국 사람이 아니라 유럽 사람인데 왜 유럽 사람들은 돈을 안 내냐. 근데 이 트럼프의 말에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럴 때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거기 우리의 동맹국이냐. 그리고 거기가 피바다가 되고 건물들이 파괴되고 TSMC 공장이 다 무너지면 우리 미국 사람이 죽냐 이렇게 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 트럼프는 대만 정부가 무기 살 테니 제발 팔아주세요 하면 비싼 값에 팔겠지만 거기 군대를 보낸다거나 또는 사전에 이런 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거가 합쳐지면 그러니까 중국이 디플레 악순환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누가 공경에 몰리고 또 대만을 침공해도 트럼프가 개입 안 할 것 같고 국가의 위신력을 좀 높여서 어떻게든 좀 국뽕을 자극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사람 푸틴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 전쟁 리스크가 향후 10년 세계 경제 최대 리스크라고 감히 보여지고 대만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가 이제 점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물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TSMC와 미디어텍이 있는 대만이 피바다가 된다, 공장이 파괴된다, 전 세계 교역이 멈춰버리겠고 또 그 대만의 민간인들의 사망이나 학살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 순간 미국이나 또 유럽은 좋다구나 하고 중국을 블락할 텐데 지금 러시아산 물건들 해외로 수출 못하게 그러면 또 중국이 세계 최대의 제조 국가라서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까지 겹치게 될 수 있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뭐 자칫하면 10%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예측이고요. 저도 뭐 이 전망에 동의합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이렇게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한국 경제도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보면 고령화, 뭐 저성장 고착화 또 최근 통계를 보면 이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도 20%가 붕괴되었다고 막 하더라고요. 한국 경제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뭐 중국 때문에 안 좋은 건 아니고 우리가 2021년 부동산 버블 붕괴된 게 지금 이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죠.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GDP 대비 가계대출은 이제 저기는 카드까지 포함한 신용을 저기다 넣어놨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계 및 비영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 잔액, 금융 부채 잔액의 GDP 대비라는 표시를 했는데 뭐 지난 3년 사이에 거의 고점에서 10에서 15% 빠졌죠. 근데 이제 문제가 나의 빚은 다른 사람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부채가 줄어든다라는 건 결국 누군가 대출을 회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 이금융권이 대출을 회수하고 있으니까. 그로 인한 디레버리지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지금 사실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내수 경기가 좋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어려워지는 건 어떻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4년 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저는 거의 한 3%가 전후로 보는데 작년 1.4%가 올해 3%까지 올라오면 경제가 엄청 좋아 보여야 되는데
관광객들 오시는 데 말고는 좀 이렇게 경기가 핫하다는 느낌 안 들잖아요. 물가까지 고려하면 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양극화. 그리고 코스피가 별론데 코스피 200은 잘 가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박사님 그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그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이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간다, 또는 1990년대의 소련꼴 난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신다. 예, 동의하는 거죠. 자칫하면 그보다 더 심한 문제를 겪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중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60년대생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4억 5천만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첫째들이 다 65세, 4세에 접어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은 돈이, 그러니까 나라는 아직 중진국 문턱에 있는데 노령화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사회보장기금의 적립액이 1인당 얼마더라? 100만 원이었나?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더 늘었겠죠. 근데 이제 그만큼 뒤늦게 준비를 했고 노후 대책도 안 돼 있는 나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아베노믹스를 해야 되는데 제로금리하고 환율 조작하고 그리고 무제한에 가까운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느냐? 예, 이걸 주변 나라가 용인할 것이냐, 일본처럼 용인해 줄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디플레를 수출한다는 이야기니까 그걸 용인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트럼프가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을 좀 가져온다. 아무래도 그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군요. 그래서 민주당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난 건데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한반도 정책은 의회의 정책이 이제 출연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막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막 그런 거. 그러한 요소도 있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꺼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트럼프가 되면은 일단 북한을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격리시키려고 들 거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 군부 내에서 이러한 전략이 이제 제시된 바 있어요. 예비역 장성들이 그 칼날 같은 걸 써가지고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주의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제재를 풀어주고 북한을 국제 무대로 끌어내면서 뭐 북한의 그 경제 특별 지역 같은데 그런데 지원도 하고 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씀으로써 일단 이게 대중국 포위 작전에서 북한을 중국하고 이렇게 격리시키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군부의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 군부 내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요. 그런데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과거 자기가 김정은하고 했을 때 잘 지냈잖아요. 김정은이가 북한의 제재를 이걸 풀어달라고 그랬을 적에 이제 하나회에서는 못했지만 이제는 지가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서 북한의 제재를 풀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시나리오로 북한을 중국이나 그 러시아로부터 오히려 서방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이제 북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는 트럼프로 인해서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중국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지 않나요? 아니 원래는 북한하고 중국은 옛날서부터 서로 이렇게 하면서도 끈끈한 관계인데 최근에 러시아하고의 어떤 그 협상이 중국의 지금 신기를 건드려서 안 좋은 국면은 있긴 하는데 북한은 하여튼 그러면서도 스스로 이제 자주 노선을 계속 외쳐왔기 때문에 스스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대등한 관계지 거기에 어떤 정석적인 관계는 아니다라고 외쳐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은 긴밀하게 이제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트럼프가 이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격리를 지켜낼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끈끈한 중국, 러시아, 북한의 관계에 미국이 엄청난 당근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북한한테 그러면 그 정도면은 이제 북한도 비빌 언덕이 생긴 거니까 그 과거의 그 우방들을 이제 등질 수도 있는. 와, 그렇게 되면은 중국한테는 큰 타격이 될 진짜 치명타겠네요. 네. 와, 트럼프는 그걸 시도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구나. 그때 막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트럼프한테 노벨 평화상도 줄 수 있다고. 과거에 막 그랬었는데 또 흐지부지 돼가지고. 야, 그렇구나. 정말 그렇게 되면 한국은 진짜 어떻게 될까? 격변의 시기겠네요. 그럼 또 이렇게 격변의 시기에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맞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이제는 세계인들한테 안전자산이라는 게 점점 더 각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고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도 그랬고 트럼프 피격 사건만 해도 트럼프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일어났던 불확실성이 증대될 적에는 이걸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마운트 곡스나 뭐 독일 정부가 매도하고 이런 뉴스가 터지면 보통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번에는 한 20몇 프로 선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변동성은 상당히 예, 그럼 그 많이 이제 방어를 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큰 손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샀고 현물 ETF도 그 기간에 계속 순이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조금씩 흘러내리지만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받쳐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떤 의미에서 버퍼링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거래량이 적은데 이렇게 대량 매도 폭탄이 떨어지면은 가격 하락이 급하게 꺾여져 내는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게 그 버퍼로서의 기능 그러한 하락이나 이런 충격을 여기서 흡수해 주니까 그러니까 흐름은 크게 요동치진 않았지만 사실은 큰 거래들이 그 속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